네, 드뷔시의 피아노 트리오로 이 감상 시간을 시작해 봤습니다. 이 곡은 이석중 씨와 하세연 씨, 한지원 씨 이 세 분의 연주로 들어봤는데요. 우선 이 곡 소개를 먼저 부탁드릴까요? 네. 저희가 방금 연주한 곡은 데뷔시의 피아노 트리오 중 3악장 곡입니다. 네. 이 데뷔시가 18살 때 작곡한 곡이고요. 아주 데뷔시 특유의 음색을 보여주기보다는 좀 더 이렇게 아직 낭만적인 부분이 남아 있으면서 서서히 이렇게 데뷔시 다워지는 과정이라고 네. 생각이 드는 곡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18살에 작곡을 했다면 상당히 이른 시기에 작곡을 했겠고 아마 이제 드뷔시가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갖기에는 조금 이른 시기이지 않았을까라고 싶은데요. 예, 이제 저는 이제 이 피아노 트리오라는 구성 자체가 상당히 신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에 우리가 이제 바로크 음악의 바로크 실내악에서는 뭐 콰르텟이라든지 뭐 퀸테트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보면은 이제 그 피아노를 중심으로서 현악 구성이 있는 그런 전통적인 것이었는데 이 피아노 트리오는 왠지 나름 상당히 그 모던한 느낌을 들게 하네요. 어떤 생각을 하세요? 네, 그래도 사실은 이전 아주 바로크나 중세에 있던 트리오라고 했었던 거는 사실 그냥 3성부, 세 가지 성부의 어떤 악곡을 그냥 세 명의 그냥 정해지지 않은 악기들이 서로 연주를 하는 게 트리오였었고 그것이 발전을 해서 사실은 뭐 하이든, 모차르트 시대부터도 트리오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작곡이 됐는데 그것보다는 그 이전부터 사실 스트링 퀄텟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많아서 모던하게 느끼지 않으셨나.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설명하신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이렇게 해석하자면, 그러니까 과거에는 성부를 나눠가지고 그 성부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악기가 예를 들어서 마치 합창과 네, 같이 연주를 그냥. 했다면 오늘 연주하신 부분들은 각 악기의 특색까지 다 살려주면서 세 가지가 전부 다 이렇게 하나의 이제 인디비주얼한 어떤 그런 구성들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해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 각 악기의 역할이 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피아노는 피아노, 뭐 첼로는 첼로 이렇게 따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악기가 많아질수록 서로 담당하는 어떤 무게랄까요? 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세분화되는 것들이 많은데 트리오 같은 경우는 각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가 솔리스트적인 면들이 훨씬 많이 부각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 고전 시대에 있었을 때는 하이든, 모차르트 같은 경우는 첼로의 비중이 거의 코드를 받쳐주는 거에만 거의 좀 한정적이었었는데 낭만 시대로 넘어오면서 점점 더 첼로에게도 솔로 파트가 많이 주어지고 바이올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거의 비등비등하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들을 항상 맡고 있죠. 네. 혹시 하세연 씨는 그 첼로 연주를 하시면서 네. 가끔 이제 첼로가 상당히 강하게 부각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예. 연주하시면서 자기가 그런 걸 느끼세요? 이렇게 뭐 내 차례다 뭐 이런 것들? 고전 시대 그런 콰이텟 연주할 때보다는 아무래도 예. 제 솔로 파트가 확실하게 두드러지기 때문에 네. 내 차례가 왔네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네. 그래도 서로 하모니가 되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두세 분의 하모니가 굉장히 잘 맞아서 듣기는 참 좋았었어요. 이석준 씨는 어땠어요? 글쎄요, 바이올린은 뭐 항상 고음을 맡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마음 맞는 분들하고 같이 연주하고 그러면 훨씬 이렇게 서로 밸런스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훨씬 더 기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세 분은 사실은 솔리스트 원래는 솔리스트잖아요, 다들 그죠? 이것을 모아서 항상 오케스트라 연주 단원처럼 이게 포함된 것이 아니라 이제 모여서 이렇게 트리오를 구성하시고 연주를 하시는 말이에요. 근데 어떠세요? 이렇게 혼자 연주를 하실 때와 같이 모여서 연주하실 때 어떤 부분이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일까 궁금해져요. 혼자 연습을 할 때는 네. 그냥 제가 하는 그런 부분에만 신경을 써서 제 소리에만 신경을 쓰게 되는데 아무래도 네. 같이 하게 되면은 서로 생각하는 음악적인 라인이나 그런 흐름이 틀릴 수가 있잖아요. 호흡이나. 그래서 그런 거를 더 같이 의논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거에 맞춰가고 그리고 소리의 밸런스 이런 거에 대해서 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려운 점이 있다면. 서로 이렇게 어떤 호흡이라든지 네. 이런 거 맞추는 것들 네. 예, 확실히 뭐 이렇게 뭐 음악이라는 활동이 가끔 뭐 이렇게 솔로도 있지만 상당히 같이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드뷔시가 저는 좀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땠어요 이번 연주는? 네, 사실 오늘 연주한 드뷔시 트리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드뷔시 굉장히 초기의 곡이었기 때문에 많이 들으시는 드뷔시 특유의 어떤 화성적인 색채나 인상주의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미지, 느낌들이 네. 크지는 사실 않아요. 오늘 연주했던 곡은 그렇지만 다른 이제 드뷔시의 어떤 전성기에 있던 곡들을 연주를 할 때는 많은 어려움들이 사실은 있죠. 저희가 피아노 같은 경우는 그런 드뷔시의 소리를 내기 위한 어떤 터치라든지 그리고 그런 굉장히 복잡한 화성들이 어우러져서 만들어내는 실제적인 이미지가 진짜로 있을지 그런 것들을 항상 상상을 해야 되고 들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이미지 얘기가 났으니까 그 사실은 뭐 그림을 그린다는 것들 사실 그 음악에서 그림을 그린다는 거 물론 이제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편하게 어떤 그림이 그려지기도 하지만 연주하시는 분이 그런 그림들을 이렇게 형성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숙제 같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드뷔시 곡이 많은데 어떤 걸 좋아하세요? 어떤 곡을 특히 좋아하세요? 글쎄요, 뭐 너무나도 많이 듣는 그 교영시 라메르, 예. 네, 교영시 그 바다였죠. 네, 그것도 참 좋고 예. 베르가마스크의 너무 유명한 그 달빛 그 예, 클레어 달빛. 드룬이 예. 포함되어 있는 베르가마스크 뭐 곡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바이올리니스트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제가 굳이 바이올리니스트로서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바이올린 소나타도 너무 기가 막힌 데뷔시 바이올린 소나타가 있고 한국이에요. 한국이니까 뭐 찾아서 듣기시기에 너무 좋으실 테고. 그다음에 스트링 콜텟 곡도 참 아주 추천해드리고 싶은 곡입니다. 네. 이 드뷔시 음악이 사실 굉장히 매력적인 물론 모든 음악가들의 음악들이 사실 매력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그런 드뷔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특별하게 우리한테 다가오는 부분들 특히 이제 그 인상주의 음악가였다. 그러니까 우리 인상주의 화가들은 잘 알지만 인상주의 음악가 그러면 사실 보통 사람들의 생각에는 좀 잘 떠올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선생님께 물어볼게요. 드뷔시가 활동했던 당시 배경을 좀 알고 싶은데 어땠을까요? 네, 드뷔시가 활동했던 이제 시대는 주로 이제 1800년 그 전후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이제 1800년대 후반에서 제1차 세계대전까지를 이제 파리에서는 벨 에포크 시기라고 하거든요. 아름다운 시대죠. 네, 아주 좋은 시절로 우리가 회고하곤 하는데 이 시절은 어떤 시절이냐 하면 이제 그 19세기 보불 전쟁으로 사회 정세가 좀 어지러워져 있는 한편 산업혁명으로 이렇게 소비가 촉진되던 시기라서 사람들이 이제 예술가들도 모두 거리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마을에 그 거리에는 카페가 활성화되고 그래서 각 그 예술가들이 독자적으로 활동해 오던 것이 그 거리 카페를 중심으로 이제 모여서 얘기하고 토론하고 서로의 예술 세계를 넘나드는 일들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드뷔시가 그 대표적인 음악에서는 대표적인 그 멤버이기도 한데요. 이런 분들이 총체적인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제 주로 미술이 그 음악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여서 드뷔시 같은 경우는 그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인상주의는 미술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음악은 그런 경향이 없었는데 이제 직접적으로 그 영향을 받고 자신의 음악에서 인상주의를 반영해내기 시작하는 시기가 오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인 흐름이 작곡가들한테 혹은 예술가들한테 이렇게 그 직접적으로 반영했던 시기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가만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근대적인, 현대적인 어떤 네네. 예술적인 환경을 조성을 해놨던 이 그렇죠. 시기였겠고요.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좀 다른 반론도 있겠지만 이 도시적 삶이라는 것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쇼핑을 하고 모여가서 환담을 나누고 어떤 거리에서 만나고 하는 뭐 이러한 일들이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파리에서 나타났겠고 네. 아마 그때 이미 에펠탑도 세워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비슷한 에펠탑 시기죠.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네. 사람들이 이제 그런 현대 문물들도 봤겠고 기차를 타고 뭐 저기 이 노르망디 해변에 그 호텔까지 가서 휴양을 하고 돌아왔겠고 뭐 이런 사회 속에서 음악이나 미술들 모든 문화 예술 문화들이 이렇게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보통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정서적 쾌락이라든지 이런 것들 되게 요구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좀 궁금해졌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이제 예술가들의 교류들. 그러니까 네. 실제로 보면 음악 내에서의 교류도 상당히 중요했지만 당시에는 이 다른 예술가들이 이렇게 서로 만나서 네네. 교류를 한 게 참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의 영감들을 일깨워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가 오늘 모신 이분들께도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떠세요? 음악에서 나는 이제 물론 음악을 하시니까 전공을 하시고 그런 분들 만나시고 하지만 혹시라도 음악 활동을 하면서 내가 어떤 부분, 그러니까 음악 외에 어떤 부분에서 나는 뭐 영감을 얻는다든지 감동을 받는다든지 어떠세요, 세 분은? 다방면의 그 아티스트들하고 같이 영감을 나누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가장 빈번히 있는 경우가 새로운 작곡가들의 새로운 작품을 가지고 이렇게 그 이제 작곡가가 무슨 생각으로 이 곡을 이제 작곡을 하게 됐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왜 그러니까 가끔은 이게 이해가 안 갈 때도 있죠. 그렇지만 또 작곡가랑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내가 이 시기 때 막 이런 고충이 있었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썼다. 뭐 이러면 또 그게 또 이렇게 음악으로 이렇게 연주로 표현되고 그러기 더 쉽고 그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혹시 하세연 씨는 연주를 더 잘하기 위해서 만약에 연주를 더 항상 더 잘하고 싶죠, 그죠? 네. 예, 잘하고 싶을 때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물론 이제 그게 뭐 연습 많이 한다 이거 말고 이제 나는 그냥 저는 좀 연습도 연습인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악보를 많이 보는 것도 되고 뭐 그 시대적인 배경도 뭐 책이나 그런 것도 많이 보게 되지만 사실 저는 좀 미술을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미술관에 가서 그러니까 그런 색채로 인해서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음악적인 색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악보를 더 많이 연구하는 것 같아요. 연습도 연습이지만. 굉장히 학구파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끝으로 이 세 분의 연주를 한 번 더 청해 들을 텐데요. 이번 곡도 그 드뷔시의 피아노 트리오죠? 네. 예. 아까 연주한 3악장에 이어서 네. 4악장 연주. 예, 이제 4악장 연주를 들으실 텐데요. 우리 유영희 교수님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 드뷔시 음악을 들으면서 토크도 진행을 해봤는데 이 감상 포인트를 잠깐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뷔시가 그 음악사에 남긴 가장 큰 것은 이제 인상주의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 화음 우리 기존의 화성에서 점점 이제 무너지고 있고 멀어지고 있고 리듬을
과거처럼 이렇게 그 아주 딱딱하게 지키지 않고 자유롭게 분절돼 있다든지 또 다양한 음계를 사용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유념해서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새 시대를 여는 어떤 단초가 된다는 지점, 그 지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하실 연주는 이제 그 이전에 작곡된 거라서 사실은 새로운 요소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드뷔시의 그 내재되어 있는 인상주의적인 그런 서정성 그런 것들이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념해서 들으시면 아마 즐거우실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끝으로 이제 연주를 들으면서 이 시간을 마칠 텐데요. 우리 네 분 나와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고 또 연주 또 부탁드리면서 미리 감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중국이 낳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우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우춘의 어머니는 이 유학을 간 아들에게 일주일에 한 통씩 편지를 보내서 격려를 했다고 하네요. 예, 그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제의 일로 후회하지 마라. 그리고 내일의 문제로 근심하지 마라. 오늘을 성공적으로 보내면 성공적인 내일을 기대할 수 있단다. 참 훌륭한 어머니시죠? 어떻게 보면 인생의 최고점은 어제도 내일도 아닌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예술가들에게 이 말은 굉장히 소중한 말로 들리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충실한 것, 바로 이것이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